내가 광주에 가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동상도 있는데 대구에도 하나 있어야 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광고비를 더 줬다가 비판 보도를 한 이후에 광고비가 3억으로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나의 이제 수익 창구는 지자체밖에 없는 거죠. 광고를 줄 테니까 기사를 삭제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놈의 지자체들이 항상 틀어막을 생각만 하고 정치인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본한테 넘어가든지 자본하고 손을 잡든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변상욱입니다. 이번 주 요주의 기사는 대구 경북 지역의 뉴스민의 준표 청산 시리즈입니다. 준표 청산. 말 그대로 홍준표 전 시장으로 집약되는 권력의 남용과 부정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획 시리즈입니다. 기사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재임했던 천일간 대구시를 자기 선거 캠프인 양 사유화했고 대구시장이 되기 전에도 명태균 게이트로 비화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법 위반의 혐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망가뜨린 시정을 바로잡겠다면서 홍준표 전 시장 부정비리 시민 제보 창구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미디어 알릴레오는 지방의 작은 언론사로 출발한 뉴스민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대한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로 시작해서 지역 언론의 현황과 과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현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핫 이슈, 우리 미디어계의 핫 이슈를 다뤄보는 현자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5월에 좀 지역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언론, 지역의 상황과 지역 언론,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문제를 5월에 특집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한 언론입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전 대표를 모셨고, 그다음에 지역 언론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해 오신 국립순천대 천현진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문중 모임처럼 되어버렸습니다만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제일 이제 관심을 많이 모았던 지역의 독립 언론 하면 뉴스민이 대구에 있었고, 충북 옥천에 옥천신문이 있었고, 네. 몇 개의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민 오늘 만나게 돼서 사실 제가 좀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었던 뉴스민, 그 얘기부터 좀 이제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대구 경북 지역의 인터넷 민중 언론? 네. 이게 맞습니까? 예, 그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네. 다른 생각은 없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대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매체를 하려면 대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대학을 같이 다니고 있었던 친구들과 학교 안에서 이 교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네. 이런 걸 야 대구 지역사회에서도 좀 만들면 좋겠다. 특히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었는데, 예. 이 지역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4대강. 아, 예. 예, 낙동강이 지나고 있는 그렇죠. 이 대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좀 일방적인 보도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위 노조 파괴. 이게 울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부품 공장 라인을 따라서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네. 요 주요하게 일어나던 지역들이 다 우리 지역에 있는데, 이것도 너무 일방적인 보도만 나온다. 그러면 좀 이러한 이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 매체가 우리 지역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천 교수님은 저희가 아마 이 방송도 처음이시지만 방송에 이렇게 쉽게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서, 방송 경험이 혹시 어떤 거에 있으십니까? 저 OBS에서 그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네네. 어떤 여정을 거쳐서 미디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잠깐 좀 들어봐도 될까요?
저는 원래 이제 학부부터 사실 신문방송학을 예. 전공을 했고요. 또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박사까지 하게 됐고요.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지바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이제 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좀 알려주셔서 제가 그때 2011년부터 박사 수료한 시점부터 이제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시고. 네,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신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언론학을 공부하면서도 사실은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지역에 언론이 있다고? 제가 보는 이제 예. 중앙 메이저 언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만 이제 언론으로 생각을 했다가 사실 이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오고 나서 지역에 가서 이제 언론들을 만나면서 조금 이제 저도 지역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네. 이제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상한 얘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저도 15개의 중앙 언론사 기자단의 한 멤버로서 언론은 이게 다지 뭐라는 생각 자기도 모르게 지역은 뭐 거기서 뭐 간단하게 뭐 가뭄 소식이나 좀 전하고 날씨나 전하고 뭐 있겠지 뭐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지역과 중앙 사이의 교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치와 언론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갑자기 밑에서 해갖고 대통령한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답답해서 확 쏟아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양반 참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니까요. 예. 사적인 얘기를 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봉급이 얼마셨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50만 원? 네, 5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제 봉급부터 예. 세속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은 실제로 지역 언론도 그렇고 뭔가 대한 언론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면 맨 처음에는 막 열정에 불타서 만드는데 네. 한두 달 지나면 일단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뭔가를 메꿔야 되는데 메꾸다 보면 결국 길은 두 가지죠. 다른 언론하고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 버리든지 아니면 몸부림치다가 뭐 어떻게든 후원 조직을 만들려고 또 애를 쓰든지 문제 살 길을 찾는 건데 버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 홍보 기사 쓰고 뭐 지자체에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유착 관계를 어느 정도 형성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재작년에 정말 이러다가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후원 주점을 열어주셨던 게 예. 기억나는데 그때 한 1,000명 모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네. 그 소식 듣고 아니 지역에서 언론사 조그마한 언론사가 후원 주점을 열었는데 1,000명이 모여가지고 기금을 마련했다. 이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버틸만 합니까? 그거 갖고 일단 조금 더 버티나요? 네, 그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재정이 바닥나기 직전에 제가 그 저희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그만하거나 아니면 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이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 같이 그러면 후원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모아보자라고 했고 정기 후원자가 그때 한 2배 정도 늘어났고 그 후원 주점 행사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이 종잣돈이 모이면서 예. 어쨌든 이렇게 문 닫지 않고 굴러가도록 버팀목이 됐습니다. 뉴스 민에 대한 개별적인 케이스의 얘기를 하면 지금 지역 언론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천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지역에서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지역 언론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역에 이제 일간 신문도 있고 주간 신문도 있고 지역 방송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지바리에서 인력 지원을 이제 한다고 해도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 주간 신문에서 일하다가 더 좋은 조건의 일간 신문으로 옮기고 그렇죠. 일간 신문에 있다가 또 이제 중앙 메이저 언론으로 또 옮기는 그러니까 이 인력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이 최저임금에 또 못 미치는 그런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실은 지역에 머무르려고 안 하는 좀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거죠.
지역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야 좋은 기사를 쓰고 사실은 그 언론을 키워나갈 텐데 어느 정도 가르쳐서 좀 이렇게 됐다, 우리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또 더 점프업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좀 현실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이제 현실적인 부분부터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의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지역 언론으로서는 생존의 문제가 이제 눈앞에 놓여 있으니까 자본한테 넘어가든지 자본하고 손을 잡든지 아니면 지자체 고개를 푹 숙이고 굴종하든지 뭐 이런 일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론의 이제 수익 구조라고 하면 사실 독자 그리고 광고 수익인데 지역 뭐 만 단위 시군구 뭐 그다음에 뭐 많아봤자 이제 뭐 5만 뭐 이런 이제 시군구 인구에서 사실은 독자를 모아봤자 뭐 얼마 되겠어요, 부수가. 뭐 예를 들어서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최대 많은 이제 부수가 뭐 5,000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 그 독자 수익으로 신문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익이라는 것은 광고밖에 없죠. 근데 지역에는 또 기업 광고를 또 줄 수 있는 지역이 또 많지 않다 그렇죠. 보니까 진짜 안정적인 나의 이제 수익 창구는 지자체밖에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고정적으로 어쨌든 홍보 비용이나 그런 광고 비용을 이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의 사실 수익 구조가 뭐 반절 뭐 70%까지 이 정부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도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정부에 잘 보이고 지역 기관에 잘 보이고 자본에 잘 보이는 그런 기사들만이 양상되다 보니까 지역 신문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또 그런 홍보성 기사, 뭐 기관에 대한 뭐 이런 광고 기사들만 이렇게 보니까 독자들의 또 신뢰는 또 낮아지고 이런 좀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역 언론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마음의 약간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하는 게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급하게 이제 지역 대학의 아카데미에 가서 언론 지망생들을 얘기할 때 이제 놓고 얘기할 때는 또 그 친구들도 실존과 자기 어떤 발전의 문제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요?라고 얘기할 때 지역이 여기에서 뼈를 묻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난감해요. 그렇죠. 못 그러겠더라고요. 네. 야 언론계에 발을 디뎠으면 한 3번 5번 점프한다고 생각하고 맨 처음에는 작은 신문에서 시작했으면 큰 신문을 가든지 방송사로 가든지 뭐 한번 열심히 해봐라.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저는 그 고민을 저도 뭐 처음부터 했었는데요. 그 뉴스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그 일간신문으로 이직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한 7년 정도 같이 했던 친구. 그리고 한 1년 정도 뉴스민에서 인턴 기자로 일했던 친구가 지역 방송국의 이 기자로 가게 됐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가라고 떠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거냐면 지역 언론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 언론에서 이 본인의 이 취재나 기사를 독자들에게 선보이면서 이걸 통해서 야, 이 기자가 정말 지역에서 필요하구나, 능력 있구나, 지역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더 큰 매체로 가게 되면 하나의 저는 지역 언론의 경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언론 지망생들이 그래 저기 보니까 이 지역 언론에 가서 일을 잘하면 이렇게도 갈 수 있겠구나. 처음부터 몇 년씩 언론사 입사시험 일간신문에 가기 위해서 몇 년씩 독서실에 틀어박혀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필드에서 나의 보도를 가지고 내가 평가받을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저는 뭐 이걸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뉴스민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야 저런 사람이 저런 열정을 갖고 저런 식으로 해왔구나 짐작하시는데 잘 되는 나름대로 눈여겨볼 만한 우리 사회의 다른 지역 언론들은 천 교수님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뉴스민 말고도 저는 이제 제가 주목했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단비뉴스인데요. 단비뉴스는 그 세명대 이제 저널리즘 스쿨 네. 학생들하고 교수님이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비영리로 이제 운영이 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뭐 농촌 문제나 청년 지역 청년의 이슈들, 지역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뭐 에너지 전환 같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제 조금 지역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에 좀 주목을 해서 그런 이제 사각지대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학생들이 이제 또 현장 탐사라든지 그다음 문헌 연구라든지 이런 공부와 이제 또 접목해서 이제 그렇게 취재 활동을 벌여가는 게 굉장히 이제 좀 인상 깊고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옥천신문 사례도 군민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편집권 독립을 위해서 이제 소유권의 제한을 두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신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방송,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뭐 이제 문화 콘텐츠 사업, 그리고 뭐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작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좀 지역 공동체가 직접 매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게 너무 이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작년에 이제 창간 35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장면이라는 그 북펀딩을 통해서 책을 이제 제작을 했어요. 2권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을 이제 봤는데 그 책을 보면서 지역의 삶을 어떤 그 피사체로 딱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그 공간 곳곳을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그 책을 이제 제작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사실은 쌓여서 사실은 그게 지역 언론의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옥천신문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공동체가 미디어고 미디어가 그 공동체고 거의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취재도 해서 기자단 노릇도 하지만 자기들이 또 방송도 하고 뭐. 옥천신문의 사례는 저도 눈여겨봤던 게 많이 배웠다고 해야 되나, 그게 어떤 거냐면 공동체와 미디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미디어,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게 기사만 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사를 보도한 이후에 그 공동체에 미친 영향들, 그리고 이 기사 속에 나온 이 공동체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나고 다시 연속 보도를 하는, 이게 제가 옥천신문을 보고 많이 배웠고, 그걸 통해서 유스민에서도 작년부터 지역 문제 해결 저널리즘 스쿨이라고 해서 지역 현안들을 언론인을 지망하는 20대들을 모집해서 취재비를 주고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동체들이 언론인 지망생들과 같이 문제 해결을 맞대고 보도를 만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옥천신문 사례를 보고 좀 배웠고, 저는 어떤 지역이 궁금하면 그 지역 매체를 먼저 들어가 보는데 그 경남 그렇게. 사천의 뉴스 사천이나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단디 뉴스, 그리고 작은 시군들도 다 이런 지역 신문들이 있어서 이 지역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 많은 지역 신문들에게 옥천 신문이 일종의 그 앞서 나가는 이 사표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걸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고생하는 걸 전달하고 하면 지자체가 어유 저희가 빨리 나서서 해결해야겠네요. 이렇게 나서주면 좋은데 이놈의 지자체들이 항상 틀어막을 생각만 하고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온갖 변명으로 시간만 질질 끌고 방해나 하고 뭐 맨날 그런단 말이죠. 근데 특히 이제 거기서 아까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꽉 옥죄고 있는 게 예산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각종 뭐 어떤 지원 기금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광고 예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가지고서 뭔가 언론들을 항상 이리저리 컨트롤 하는데 다른 데는 뭐 얼씨구나 하지만 독립언론, 대한언론으로 문패를 내건 언론사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러려고 차린 게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버텨보려고 하니까 힘든단 말이죠. 근데 광고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뭔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겠죠. 지역 언론들이 지자체 광고에 얼마나 의존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 광고 집행 기준을 이제 마련해 놓고는 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실제 운영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뭐 저도 이제 뭐 실사를 다 해본 거는 아니지만 이 담당 공무원 하나가 사실은 그 집행 기준이 뭐 처음에는 이제 ABC 유료 부스나 뭐 그 지역사회 뭐 영향도나 그 다음에 뭐 그 자체 기사 비율, 뭐 이런 보도 기사 비율,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 기준으로 다 나름대로 이제 집행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담당 공무원 한 명이 그 영향도나 이런 것들을 혼자 다 분석해서 그 지역 내의 언론들을 비교를 하고 이 집행 기준으로 배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참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형식적인 사실은 집행 기준일 테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이제 관습대로 해오던 대로 이제 언론사들끼리 이제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나눠주는 방식에서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 좀 이익이 되는 보도, 그 다음에 비판을 하는 보도 양측이 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이제 입맛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지자체 구조죠. 단체장은 정치인이에요. 네, 자기 다음 맞습니다. 선거 또 이겨야 돼. 네. 아마 이 부분은 대구의 동대구역 앞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 박정희 동상이 2024년도 3월 1일 날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내가 광주에 가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동상도 있는데 대구에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세우겠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상이 세워지기까지 약 9개월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대구광역시가 2022년, 23년도에 한 해 동안 집행한 광고비, 이 정부 광고비 통계에 나타난 광고비가 약 140억에서 1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광고비가 10개, 상위 10개 매체에 집행되는 금액이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광고비를 받는 매체가 이 대구에서 부수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매일신문, 일간신문이죠. 여기가 약 16억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16억을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기자 30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만으로 기자 30명의 임금을 줄 수 있고 고용이 좌우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시에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보도들을 보면 직접 사설을 쓴 매체가 그 언론진흥재단 비카인지에 관련해서 보도가 1,100여 건 정도 나왔는데 사설을 쓴 매체가 딱 3개 매체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일간신문 3곳이. 그것도 10개의 사설이 모두 박정희 동상을 빨리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광고비를 더 줬다가 가령 본인을 비판하는 연합뉴스에 왜 구독료를 주냐. 끊어라. 호통 한번 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지자체,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게끔 광고비에 집행되는 규모가 대구 MBC는 광고비로 약 15억 정도를 받다가 비판 보도를 한 이후에 광고비가 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원의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은 특히 기업도 없는 마당에 지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 광고 재원이 되는 거고 그걸 지자체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주가 지자체하고 관련이 깊은 건설사의 사장님이시라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결국 그 지역의 향토성이나 역사성, 다양성을 그대로 담지해서 계승시켜 나가려면 지역 언론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잘하는 지역 언론들이 나름대로 꽤 깔려 있겠죠. 저는 이제 당진시대 사례를 좀 당진시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당진시대는 그 이제 서해대교 90년대 이제 서해대교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행담도라는 이제 지역의 그 개발 이슈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진시대에서 요 건에 대해서 행담도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10년 넘게 이제 취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갔고 타의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뭐 이랬다더라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들여서 떠난 이제 주민들을 다 찾아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이제 다 듣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 지역 언론이 지역에 있는 지역의 이제 그런 아픈 기억들을 좀 망각하지 않고 그냥 개발 이슈로 우리 좀 살기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시간에 따라서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하고 그다음에 복원하고 공동체의 기억으로 조금 전환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에서 조금 좋은 사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거제신문, 경남의 거제신문을 예. 또 이제 하는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거제 지역은 토박이가 3, 그다음 외지인이 7인 굉장히 지역으로서 특이한 인구 구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피난민이 유입되고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이제 조선소가 들어오면서 외부인들이 이제 오면서 사실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현상에 거제신문은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제 기록하면서 이거를 좀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2016년부터 매년 교과서에 없는 거제 역사 2박우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자료를 모으고 매년 업그레이드 이제 보완을 해서 또 배포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이제 거제의 섬 14곳을 이제 다니면서 그 섬의 이제 음식이나 문화, 역사 등을 이제 기록해서 또 책으로 발간하고, 그다음에 20년에는 우리가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그 아픈 역사, 뭐 전쟁으로 인한 아픈 역사들을 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1년에는 이게 성곽이 가장 많은 지역이 또 거제 지역이라고 해요. 전쟁이 이제 많이 임진왜란부터 이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의 봉수대나 성곽을 또 발굴해서 또 책으로 엮는 그런 작업들하고, 최근에 또 그 기획 보도들을 보니까 이제 거제 지역의 또 사투리를 또 복원하는 그런 또 작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런 콘텐츠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역 언론들이 단순하게 기사로 뭐 그냥 보도해서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축적을 해서 기록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의미가 좀 깊었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공동체에 또 초점을 맞추고 공동체의 기억을 구성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냥 보도기관이 아니라 문화기관으로서 조금 더 확장된 사례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스몰 하면은 아픔부터 확 떠오르는데 스몰이라고 하는 게 뭐지? 스몰민이라는 게 뭐지? 강제 이주 이렇게 생각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 시대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아픔들을 끈질기게 추적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아주 거제는 저도 관심 갖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제 통영 환경운동연합 회원이기 때문에 서울 사는데도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엮여졌습니다만은 환경운동연합이라 이런 단체들이 운동을 하는데 난개발을 막고 오염을 막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뭐 당진 시대든 아니면 뉴스미니든 간에 이런 언론 한두 개가 도와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인데 아무도 써주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예, 정말 힘이 안 되고 맥 풀리고 그런 상황들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참. 혹시 뉴스민에서 제일 기억나는 기획 취재라든가 속썩었던 취재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마 뉴스민 처음 시작하고 저희가 어디 취재를 하러 가거나 하면 관공서에 들어가거나 취재 요청을 하면 이게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 잡상인이 들어왔나 라고 취급을 하다가 어떤 요 순간 이후에 이 다른 매체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냥 무시하지 않게 됐었는데 이 대구시에서 당시에 미술관을 새롭게 짓겠다. 약 400억 원을 들여서 이우환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400억을 들여서 짓고 매년 운영비가 또 한 40억 정도가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 작품이 진짜 전시되는 게 맞고 이만큼 예산이 투여돼서 운영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당시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에서는 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구시장과 이 화가가 만나서 미팅했던 주고받았던 편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2배 정도 되는 비용이 대구시가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사본을 그대로 보도를 하고 나서는 네. 사실 대구시청이 좀 발칵 뒤집어졌죠. 이 사업은 자초되고 시장이 바뀌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네. 아, 그러면서 뉴스민이라고 하는 매체가 시정을 감시하는 매체 중에 하나가 있구나. 왜냐하면 당시에 보도를 하고 기사 삭제 요청을 하러 담당 대구시청의 팀장이 예. 찾아와서 광고를 200만 원짜리 광고를 줄 테니까 광고를 짊어지고 왔어요? 네, 광고를 줄 테니까 기사를 삭제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팀장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걸 보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네, 라고 요대로 나갑니다. 네,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보도 이후에 아, 이렇게 광고랑 바꿔먹기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배우 보도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내가 교육을 시켰는데 아직도 잘 모르는구만. 그럴 때는 편의점에 가고 검은 봉다리에다가 빵하고 우유 싸가지고 신문사 앞에 가서 엉엉 울면서 한 이틀 밤 정도 자면서 저 잘립니다. 우리 애들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광고를 딱 짊어지고 갖고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사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네. 아이 참나.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상황으로 네. 얘기를 넘어가자면 그래도 지금 보면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확 열렸다고는 하는데 지역 언론은 갖고 있는 자원 자체가 너무 네. 적으니까 거기에 새로운 요소들을 투입하기도 지금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도 정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또 디지털 언론 시대 또 유튜브의 시대 뭐가 됐든 간에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과연 지역 언론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사실 뭐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뭐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제 언론 시장,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뭐 지금 빅테크에 이제 밀려서 뭐 이제 설자를 주도권을 이제 뺏긴 상황이고 예전에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이제 공급자, 일방적인 이제 공급자의 스탠스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빅테크 기업이 그런 이제 플랫폼을 차지하면서 사실은 주도권을 이제 뺏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로 기술적인 전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좀 제작 방식부터 인식부터 이제 다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뉴스민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10,000명의 사실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 사실 10,000명의 이제 사실 독자를 구하기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 단순한 매체 확장이 아니라 좀 이용자의 접점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조금 개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독자들이 예전처럼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들이 참여하고 싶고 본인들이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좀 적극적인 이용자들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론 또한 그냥 전달자가 아니라 뭔가 공론장으로서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금 전환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 지역 밀착형 콘텐츠 이제 뉴스민에서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처럼 지역과 관련된 이제 콘텐츠의 힘을 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4년 전에 그 지역 언론들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이용 현황, 활용 현황에 대해서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막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었고 그나마 지역 방송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쪼개서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역 신문사들은 사실 그리고 또 주간 신문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또 재교육을 시켜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방송사들이 그럼 어떤 콘텐츠가 좀 조회수가 높은가, 이용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라고 보면 지역과 좀 연결이 된 내 이슈, 내가 관심 있는 이슈들에 조금 관심을 많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이 무슨 행사 중계, 의정 중계 뭐 이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역 행사의 뭐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기반의 이제 그 스포츠 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좀 반응하는 거는 사실 본인들의 일상과 좀 연결이 되어 있고 본인이 관심이 있고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콘텐츠라는 게 좀 드러났고요. 당진 시대도
신문도 당신 방송으로, 그다음 옥천신문도 라디오 또 유튜브 채널로 언론과 그 공동체의 플랫폼이 좀 결합된 형태로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셨겠죠. 네, 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미디어가 새로운 디지털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는 게 해답이냐 했을 때 이 미디어의 변화는 저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독자가 어떤 미디어를 요구하고 있느냐, 필요로 하고 있느냐를 저는 파악한 게 더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만나는 주요한 독자가 휴대폰에 기반하고 있다면 예. 스마트폰으로 이 보도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근데 우리의 주요한 독자가 여전히 매일 아침 종이신문을 펼쳐보는 독자라면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유스민에서 2016년에 성주 사드 반대 운동을 하는 이 성주 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당시 4명의 기자들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모두 거기에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자 했는데 한 달 후쯤에 내렸던 첫 번째 결정이 종이로 된 인쇄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하자. 보니까 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보편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뭐 당연히.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문 폰트 크기도, 글자 크기도 보통 일간 신문보다 1.5배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5,000부를 배부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배부하기 전에 먼저 받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결국 미디어는 독자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옥천신문 사례도 그랬고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앞으로 미디어는 우리 보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지향하는 이 방향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걸 지역 사회운동과 미디어가 결합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에 구미에서 구미시장이 박정희 숙모 사업에 1,000억 원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일반적이면 시민단체들이 그것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낼 텐데, 그때 구미의 참여연대와 유스민이 2달 동안 캠페인을 했어요. 구미역 박정희 기념관 앞에도 가고 매주 주말마다 가서 우리에게 만약 1,000억이 주어진다면 이 숙모관 대신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요? 설문조사를 4주 동안 벌였습니다. 나는 박정희 참 좋아하는데 그래도 1,000억이나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거기에다 돈 쓰지 말고 우리 애들 공공형 놀이터 만드는데 돈 쓰자라고 하는 이 의견들을 많이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민 발안제도, 발의제도를 통해서 조례 발의를 했고, 그걸 시장이 먼저 받아 안아서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이게 언론의 쓰임새, 언론의 효용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 보도를 넘어서 내 삶과 좀 더 가까워질 때 나는 더 효용감을 느낀다라고 요즘 더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중요해가 아니라 이 뉴스는 당신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가치를 당신한테 부여할 수 있고, 이게 왜 내 뉴스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민할 문제는 지역 신문하고 지역의 민주주의, 지방 정치는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니 지역 언론을 갖다 어떻게 살려서 지역 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려야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의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청 교수님,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 언론 문을 열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지역 신문이야말로 사실은 그 지역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라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는 실험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방 의회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나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들을 또 견제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지역 언론들이 하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국지나 종편에서는 또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현실로 보면 지역 신문의 이제 그 민주주의 역할은 강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막 압박을 가하면서 정작 구조는 철저하게 이게 사적 생존에만 이렇게 내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기사의 질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독자의 신뢰를 잃게 되고 좀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지역 언론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 이게 조정하는 경제 시장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이라는 거는 지역의 그냥 공공 인프라로서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사실은 그 지역의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론이 이러한 지역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모른 척할 때 사실 그 지역은 그냥 그 행정구역으로밖에 남지 않는데 언론이 그런 검증 능력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면 그 지역은 스토리가 되고 그게 또 역사가 되고 기억이 돼서 공동체에 또 자기 정체성으로 또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을 해서 사실은 이 공적 지원 저희 이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으로 이제 공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공적 지원 자체도 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그 지역의 공공 인프라는 지역 언론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지원의 그 방향성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그 결정과 그다음에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서 저는 지역이 더 지역을 더 잘 알잖아요. 네. 그 지역에서 정말 공적 지원이 필요한 언론과 그다음에 이 언론에 더 공적 지원이 되면 안 되는 언론은 이렇게 판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공적 지원의 대상을 결정하고 정말 그 공적 지원을 지역민들, 지역사회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 사업을 펼치는 게 사실은 지금의 좀 개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매 정부마다 사실은 지방자치,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다 국정과제로 내세웠었거든요. 늘 그렇죠. 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참여정부 이후로 이러한 지역 언론 그리고 미디어 정책이 분리되면서 사실 그게 핵심인데 지역 언론의 역할이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역할인데 그 미디어 정책 안에서도 지역 언론은 배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지역 사회의 관심에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곧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설 텐데 그럼 또 이제 미디어 정책들이 이제 또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미디어 정책 속에 사실은 그 또 국정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가 또 등장할 텐데 그러한 정책 안에서 지역 언론을 조금 더 육성하고 공공인프라로서 조금 투자를 해서 지역의 그 분권과 지방시대 정말 진정한 지방시대를 좀 열 수 있는 그런 키로 좀 많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나 지역신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늘리는 게 맞을까. 오히려 지역신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늘리는 게 결과적으로 판단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광고가 광고 또한 공적 자금이고 세금인데 이걸 쓰이는 쓰임새는 자치단체장, 정치인의 판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구시만 하더라도 1년에 광고비가 140억, 경상북도가 160억, 그리고 경상북도의 시군들 22개의 시군이 광고비가 8억에서 15억 사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만 광고비가 거의 350억, 400억쯤 됩니다. 대구 경북만 놓고 보면. 그러면 이 광고비가 지역신문이 유지하고 제대로 보도하는데 사용되느냐 아니면 길들이는 데 쓰이느냐 하면 이 광고비의 집행 과정이 저는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는 1년 동안 광고 예산을 이만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건가는 공개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든 지역신문 지원하는 기구든 이곳에서 순차적으로 좀 나누어서 이 좋은 보도를 할 경우에 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저는 이 편성과 집행을 분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지역신문에 대한 이 지원과 지원 정책이 이 고스란히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뭐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정치적 취향에 따라 어떤 시대에는 이쪽에다가 확 몰렸으면 하는 여론이 높을 때도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갑자기 또 이쪽으로 확 몰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한테 맡겨놓기 불안한데 그러면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인 지역의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짝짝짝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회도 맨날 반으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새 다툼만 한다면 거기도 믿기가 어렵고 근데 뭔가 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모이고 회의하다 보면 늦어지는 데다가 뭔가 그것도 또 새로 꾸미고 하면 거기에 또 돈 따로 들여야 되고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제 능력치가 확 올라가서 뭔가 해낼 수 있다면 시민들이 뭔가를 한 부분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이 전달 시스템 자체도 쉽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 언론이 존재하고 지역 언론이 제구실을 못하면 지역의 민주주의나 지역 정치 자체는 설 기반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할 필요는 꼭 있는 거죠. 네, 그건 분명하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언론의 정글화다. 정글화. 네, 정글화다. 이 밀집된 도시 사이에서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성장하는 이제 언론사들이 있고 그 밑에서 또 기생하는 또 수많은 그 언론사들이 사실은 너무 빼곡히 이제 있어서 사실 문제가 과다 경쟁이 되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어서 저는 이 공공 지원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좀 키울 그 언론사들은 좀 더 양분을 줘서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게 속아내야 되는 언론사들은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적인 전환이 되기 위해서 이게 중앙에서 그냥 내리꽂아서 정하고 다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우리가 좀 키울 언론사들 그리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언론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위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다 지역마다 다를 거거든요.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좀 설계를 조금 다르게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웬만해서는 언론이 죽든 살든 아무런 관심도 지원도 또는 제재도 안 하던 그런 곳인데 오죽 급하면 기자를 채용하면 기자 봉급에 얼마를 지역신문에 뭐 지원을 하겠다든가 또는 지역 신문을 갖다 후원하고 구독하는 사람에게는 그 낸 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뭐 별별 방법을 갑자기 막 정신없이 짜내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어떤 기반인 민주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요. 서울이 제일 불쌍해요. 예, 서울 신문은 있어도 뉴스페이퍼 오브 서울은 없어요. 예, 그냥 서울 뉴스페이퍼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계 메디아 안에 드는 메가시티에서 정말 민주적인 언론 자체가 서울을 위한 서울 시민의 언론이 없어요. 그나마 하나 갖고 있던 것도 시장하고 그 의원들이 다 지워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뭐 TB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그 속 좁고 너무 정파적인 이해에 꽉 사로잡힌 그런 식의 이제 행정 집행은 안 되는 거죠. 내놓고 투명하고 감독받고 시민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한 건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답답한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시민들한테 당부를 하셔도 되고 뭐 정부나 지자체에 당부를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좀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그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고 최근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이렇게 쇼츠가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다큐의 한 장면에 그 정말 이제 선생님이 그 장학금을 받은 제자 중 한 명이 본인은 이제 그 아무것도 못 돼서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괜찮다.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를 듣고 저는 이 말씀이 꼭 지역신문, 지역 언론에도 해당되는 좀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지는 않지만 사실 그 지역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지역이어도 잘 모르는 그런 언론들이 그 지역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 사회를 또 묵묵하게 기록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게 사실은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늘 뭐 특별하고 좀 자극적인 뉴스들을 클릭하고는 있지만 지역사회의 일상과 기억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그리고 쌓아가면서 그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제 형성될 수 있게 그래도 지금도 그 밑에서 묵묵하게 이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신문, 지역 언론 이제 모두 다 응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가 이제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공유해주시고 때로는 뭐 후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관심과 응원으로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미디어 알릴레오 보시는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지역 언론의 존재가, 지역 신문의 존재가 지역에 좀 깨어 있는 정치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또 이러한 정치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도심에서 산불이 났고 경북에서도 산불이 났는데 그 아래 댓글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벌 받는 거다. 이참에 불이 확 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고 이 대구와 경북을 연고로 하는 이 권력을 많이 가지지 못한 정치인분들이 제일 마음 아파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나 대안들을 조명해주고 같이 이 지역 사회를 바꿔나가는 힘은 지역 언론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을 응원하는 것이 지역 정치를 바꾸는 걸음이 된다는 걸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뭔가 묶이는 게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는 시민들은 노면 이 지금 시민센터에 또는 밀리어 알릴레오를 구독하는 분들처럼 더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두 분은 그냥 체면상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좋은 거를 확실하게 골라내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이 범람하는 언론, 미디어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언론을 악착같이 골라내서 있는 힘껏 밀어주시고 그러려면 시민사회 자체가 또 성장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시민사회를 늘 위협하는 정치적인 억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언론은 시민을 돕고 시민은 언론을 도와서 더 좋은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천 교수님, 천 대표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기사 맛집은 지금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부안 독립신문 사태에 주목합니다. 이 신문사는 2003년 부안 군수가 핵 폐기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에 맞선 저항 언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의 지역 주민들은 부안 군수의 일방적인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기성 언론들이 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했고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이 주민 주주를 모집해서 지난 2004년 2월에 창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 부안 군수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안 독립신문의 광고를 끊어
세금으로 언론을 길들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부정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죠. 5월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바랐던 시민 민주주의의 시작, 그 출발점에 풀뿌리 지역 언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이 있습니다. 부안 독립신문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길 기대합니다.